네, 안녕하세요. 스파클랩에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벤처본부의 이희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파클랩 TV 저희 웨비나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저희 스파클랩 알럼나이 두 분과 그다음에 저희 전문 멘토분을 모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스파클랩 포트폴리오 대표님이 저희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파클랩에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포트폴리오 성장을 지원해 주고 계신 저희 김희원 이사님이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이 언제나 좀 고민을 갖고 어려워하시는 지점들이 참 많은 단계에 있으실 텐데, 특히 이제 좀 펀드레이징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스타트업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어려움을 겪으실 분야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패션,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좀 이쪽 분야에 특화돼서는 또 어떤 챌린지가 있을까? 그거를 또 분야별로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헤쳐나가고 계신 저희 이제 대표님들 모시고서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대표님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우측에는 클로젯 쉐어의 성주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 입는 옷을 빌려줘서 수익을 내거나 그때마다 필요한 옷들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패션 쉐어링 플랫폼 클로젯 쉐어를 운영하고 있는 성주희라고 하고요. 클로젯 쉐어는 현재 국내 1위 패션 쉐어링 플랫폼이고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파클랩 9기로 시작해서 현재 시리즈 A까지 마쳤고요. 지금은 시리즈 B IR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11기 포트폴리오 피치스 운영하고 있는 여인택이라고 합니다. 피치스는 자동차, 특히 길거리 자동차 문화에 근거한 이제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였고요. 현재는 시리즈 A가 끝났고 이번 연도 안에 시리즈 B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수동에 피치스 도원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스파클랩에서 함께 계신 김희원 이사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클랩의 마케팅 이사로 근무 중인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파클랩의 그 스타트업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의 그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금 지원하고 마케팅 쪽 그리고 컨설팅을 이제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후배 창업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좀 저희 희원 이사님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요새 좀 트렌드와 이제 투자, 좀 그 동향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투자 전반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던 게 라이프스타일 분야와 패션 쪽 분야의 좀 소비라든지 또 그에 따른 투자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뭐 발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수의 이제 뭐 크림이라든지 좀 다양한 패션 분야 쪽 스타트업들이 좀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 해외에서도 이랬는지 좀 소식이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한 후에 아무래도 온라인 쪽이 더 강세가 이제 된 게 확실하고 그래서 뭐 줌 미팅이나 어쨌든 그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쿠팡도 상장까지 하고 그런데 뭐 당연히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페치도 코로나 전이었지만 어쨌건 큰 상장까지 하고 뭐 이런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뭐 키어링 그룹이나 LVMH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같이 패션위크 올해도 그렇고 패션위크 시즌 항상 함께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이제 모두 바뀌고 사실 이제 버추얼로 이제 다 보는 이제 그런 추세가 됐지만 또 이번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다시 피지컬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이제 반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억눌렸던 소비가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뭐 소비부터 뭐 파티 문화부터 이런 좀 그 억눌렸던 이게 지금 더 폭발하는 분위기라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리벤지 소비를 네, 이제 네, 네. 기대하는. 리벤지 소비.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좀, 네, 혹시 그런 변화들을 스타트업들도 좀 체감을 하고 계신지, 이제 해외 이제 명품 씬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는 게 오히려 이제 코로나19였다고 하는데, 스타트업 씬에서도 이제 좀 코로나의 여파가 좀 어떻게 다가왔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김혜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요소는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채널이 온라인으로 몰리는 형상에서 온라인 커머스를 했던 패션 관련된 커머스를 했던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했던 거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랑 조금 더 밀집한 시장인 이제 세컨핸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이제 집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들을 어떻게 공유할까를 또 많이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컨핸즈 시장을 다루고 있는 온라인 시장,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포시마크라는 리세일 플랫폼이 올해 초에 상장을 할 때 뭐 6조 원 정도, 지금은 좀 조정이 됐지만 6조 원 정도로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했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베스티에르라든지 왈라팝이라든지 이런 세컨핸즈를 다루는 플랫폼들이 큰 투자를 받으면서 빠르게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채널로 몰리는 현상, 그래서 집 안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옷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던 것들, 이런 부분에서는 세컨핸즈 시장까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세컨핸즈 시장의 확장이 되게 크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런 중고거래에 대한 장벽이 예전보다도 훨씬 많이 낮아졌고, 심지어 중고거래뿐만이 아니라 뭐 물건을 사서 리셀을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프리미엄 굿즈의 리셀 시장도 같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을 뭐 스타렉스라든지 뭐 네이버 크림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주목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봤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그런 럭셔리 굿즈나 조금 프리미엄 굿즈 소비층이 굉장히 좀 어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저 때만 해도 약간 뭔가 비싼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명품 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소비를 되게 과감하게 한다라든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꼭 멋있고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걸 산다라든지, 그걸 또 중고로 구해온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느꼈고, 사실 이제 저희는 되게 랜덤하게도 온라인이 다 터지고 있을 때 저희는 오프라인을 만든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이제 크리티시즘을 엄청 받았어요. 코로나가 이 시기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오프라인 매장을, 그것도 한 700평 정도 규모 매장을 낸다는 게 이건 미친 행위 아니냐라는 이제 컴플레인을 좀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에 머물러 있었던 시절이 오래되다 보니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가 당연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했었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온라인 플랫폼이 그냥 대다수를 위한 거였으면, 요즘에는 커뮤니티 위주로 되게 큐레이팅 되고 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스페셜라이징 된 플랫폼들이 지금은 굉장히 인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 와중에도 이 시장의 변화에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본인의 이제 사업 성장에 잘 우리가 흐름을 타고 있는 대표님들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며 지금도 계속 또 후속 투자 유치를 준비를 하시고 뒷단계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신 단계지만, 모든 가장 처음이 시작이 어렵잖아요. 가장 그 첫 투자 유치는 어땠었는지, 좀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좀 첫 투자의 경험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피치스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자동차 문화를 대변하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대부분은 이게 그냥 진짜 되겠냐로 생각을 많이 하셨었죠. 사실 되게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는 패션 브랜드로 접근을 하고 싶기보다는 조금 컬처 또는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는 이제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애매모호하고 이 씨앗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도대체 뭐냐? 뭐 자동차를 파는 것이냐, 뭐 튜닝을 하는 것이냐, 영상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의류를 만드는 것이냐.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저희는 다 할 겁니다. 인데 제일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 할 겁니다. 너가 뭘 믿고 이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피치스의 코어는 자동차고 우리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매체로 뭐 영상을 활용하는 거고 의류를 활용하는 거고 요식업을 활용을 하겠다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버티고 버텨서 조금 약간 인지도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창기에 저희 투자자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씬 중에서도 패션을 이해하시는 분들보다 자동차 문화가 멋있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다. 한국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주셨고 그 분들도 투자를 하신 다음에 어마무시한 크리티시즘을 받았대요. 제정신으로 피치스에 투자를 한 거냐 얘네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분들이 한 2년 지나고 나서 주변에서 너가 투자했던 피치스라고 하는 게 요즘 되게 약간 레퓨테이션이 쌓이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를 들으시면 약간 그때 전후회 같은 게 떠오른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더 후속 투자자들을 잡아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쉽지 않았습니다. 성주희 네, 대표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부터 패션 쉐어링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저희는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한 제품을 다양한 사람들이 나눠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하자 했었고, 제일 관심도가 높을 부분이 작게 시작하더라도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명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서비스를 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적은 시드 자금이 이미 다 소진이 됐었고 더 이상 제품을 사서 렌탈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원래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 투자를 받아서 제품을 더 사야겠다 생각해서 한두 군데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프루브하기엔 너무 적은 숫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한 100개 정도 제품을 가지고 있었고 고객들은 500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으나 이걸로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단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고객들의 니즈는 있는데 풀 수 있을까 생각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피봇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넣는 게 아니라 그럼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당장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고객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그걸로 다시 렌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국내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만에 피봇을 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피봇을 하고 나니 이 서비스는 스케일러블이 스케일할 수 있는 서비스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첫 저희 기관 투자는 이제 스파크랩에서 엑셀러레이팅으로 투자를 해주셨죠.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자본금은 각자 이제 대표님들이 좀 그렇죠. 해서 출연을 하셨었고, 그럼 처음 이제 스파클랩이던 이제 개인 엔젤이던 그런 투자가 들어온 시점이 사업을 하고 아까 이제 피봇하고 6개월. 아니요. 저희는 서비스 론칭을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를 하고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사실 저희는 가방을 사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시드 머니는 있었어야 됐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는 없었고 네네. 이제 팀 빌딩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뒤에 저희가 서비스를 론칭했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엔젤 투자 코파운더 겸 엔젤 투자자를 만나서
소규모 네. 이제 시드 머니가 마련은 되어 있었죠. 그게 이제 100개를 산이 다 소진이 돼버린 그런 네네네네. 상황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봇을 하고서는 처음 이제 스파클랩스 네. 투자를 받으셨고 네. 여인택 대표님은 이제 처음에 운전 자금이 필요한 비즈니스였을 텐데 였었죠.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요식업 사업 같은 게 있었고, 그 되게 운이 좋게도 그 요식업 사업을 통해서 생겼던 뭐 금액들은 저희가 자동차에다 다 쓰는 바람에 그래서 차가 좋아서 네. 그냥 패션이 좋아서 제 자금으로 뭔가 이것저것 사고 뭐 만들고 하던 게 이제 약간 비즈니스 모델화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엔젤 투자자에 이제 투자를 처음 받았었죠. 근데 그랬던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는 다 제 자금으로 뭔가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이 피치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뭔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외부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되게 허무맹랑한 생각이 과연 외부 투자자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비즈니스는 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과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피치를 했을 때 그분들이 willing to invest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 엔젤 투자자 분이 결정을 하시면서 이거 뭔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약간 자신감을 얻은 거고 그때 시절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지금 시절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완전 딴판이긴 하죠. 네. 그럼 실례지만 두 분 다 지금 사업 이전에도 좀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이전에 요식업을 하실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라고 투자자를 설득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 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흐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CMP 컴퍼니라고 하는 분들이죠. 지금 아워 베이커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이제 초창기 이제 멤버로 그 당시에는 배드 파머스라고 하는 브랜드랑 무차초라고 하는 브랜드를 저는 사실은 제가 투자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도 있었지만 뭔가 자금을 뭐 이 가족들한테 뭐 이것저것 다 빌려서 뭔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시작을 했었던 비즈니스다 보니까 투자자로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제가 투자를 받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서 그 약간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투자자의 마음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받았을 때는 이런 마음을 좀 들었겠구나.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표님은 앞서는 어떤 경험을 하셨죠?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만 봤을 때는 이제 공식적인 사업자 등록증만 봤을 때는 클로젯 쉐어가 4번째 사업이에요. 네 번째 저는, 범위이세요. 직장인 경험은 없고요. 네, 대표님과는 조금 다른 스토리긴 한데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원래는 영어 학원을 했었어요. 그때 영어학원 원장으로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제가 사이드 잡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혼자서 그냥 해봤었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다. 고객과 고객, 제가 뭐 CS도 다 하고 배송도 다 하고 했었으니까 하루에 1~2시간 투자한 거지만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내가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저는 대회를 나갔어요. 네, 그 사회적 기업가 소셜 벤처 경연대회라고 대회를 나가서 첫 지원 사업으로 이 전 사업은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사업은 안 될 사업이었는데 이 그 지원 사업 통해서 많은 테스트를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의 클로젯 쉐어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게 없었다면 그때 테스트가 없었다면 지금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흐름이 온라인 쇼핑몰을 했다가 이제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대회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시드 자금을 받고 공유 플랫폼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걸로는
내가 생각하는 비전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다 생각해서 또 피봇한 것이 이제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가 됐던 거고 거기에서 또 스케일을 위해서 피봇한 것이 지금의 클로젯 쉐어가 된 케이스이죠. 네. 연쇄 창업가셨네요. 아, 네. 본의 아니게 연쇄 창업가인데 성공한 케이스는 그 많진 않고 연쇄 그렇습니다. 창업마.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처음 레시드 투자는 받고 스파클랩 이제 엑셀러레이션 받고 뒤로 이제 공식적인 이제 A 라운드, B 라운드 이렇게 시리즈에 들어가기까지 또 얼마나 걸렸는지, 네, 그 시리즈 A 투자 유치는 또 시드 이후 얼마나 걸렸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스파크랩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한 1년 뒤에 저는 시드 투자를 받았어요. 기간 시드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1년 반 뒤에 저는 시리즈 A를 유치를 했었고요. 그 스파크랩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원래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프로덕트 마켓 핏이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수치로는 기관 투자자들 시드 투자를 받기는 또 어렵다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뭐 서비스를 종료를 해야 되나 아직 우리나라에 너무 빠르나까지 사실 고민을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라스트 샷으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한국에서 프루브 될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몇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보자 해서 했었고 그러고 6개월 안에 한 10배 성장을 했었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가니 사실 시드 투자는 빠르게 됐었어요. 원래는 그 6개월 전에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루브했었던 숫자로 내놓았을 때는 많은 스파크랩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설득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IR 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잡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숫자를 만들어 갔을 때는 설득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총 기간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걸렸던 거죠. 한 몇 곳을 만나고 투자사 어디서 받으셨죠? 네, 제가 그러니까 스파크랩 그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6개월 후에 만났던 곳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10군데 이상은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그때 쌓였던 인연들이 있었고 이제 컨택 넘버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숫자를 만들고 나서 한두 군데에 사실 어프로치를 했었는데 투자는 바로 진행이 된 케이스였죠. 적용률이 더 네, 좋아졌네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죠. 이제 이게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수치를 가져가거나 어떤 설득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반 뒤에 시리즈 A를 했었죠. 또 숫자로 가지고 시리즈 A를 했습니다. 네, 피치스의 경우도 시드 투자 이후로 A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희가 18년 6월에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6월에 데모데이를 했었고 19년 8월에 시리즈 A가 클로징 됐으니까 저희도 한 1년 정도 걸린 거라고 봐야죠. 근데 그 전에 좀 약간 브릿지스럽게 시드 다음에 한번 소규모 라운드가 한번 있었고 그거 거치고 지금 시리즈 A 끝났고 최근에는 이제 시리즈 B를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결정된 거는 그 구주 시리즈 A 라운드의 구주가 한번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게 그 정식 기관 투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FI나 SI로 좀 쉽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 브랜드를 선호하는 분들은 SI 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정식 VC 투자는 없다이고 최근에 이제 신세계 시그나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오시면서 그게 아마 정식으로 처음 VC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FI들은 어쨌든간 이제 넘버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가치 평가를 하기에는 저희 회사가 너무 얼리 스테이지였고 나오는 이제 넘버도 회사 이미지 대비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뭐 잘 백업을 하고 있지 않던 상태니까 FI 분들은 당연히 피치스를 선택하시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저희 이제 주주로 참여해 주셨던 뭐 한국타이어나 만도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업계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동차 업계 또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피치스랑 뭔가 협업을 하면서 자기들의 마케팅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희도 역으로 그쪽에 인프라를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SI 분들이 조금 쉽게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러브콜 들어오는 이제 뭐 투자 기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는 SI보다는 FI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공간이 생겼고 우리가 얘기해오던 그 IR의 실체가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 많아지는 거 보면서 이제 넘버를 익스펙트 하다 보니까 이제 FI 쪽이 좀 많이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 대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스타트업에서. 그게 대기업이랑 일을 하다 보면 이 단계도 너무 많고 이 변화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어떤 스타트업을 또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또 엄청난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트렌드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협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젊은 커뮤니티를 자기네들한테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굉장히 트렌드가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이랑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실무단들의 레이어가 엄청나게 쌓이기 네. 시작하고 그게 대기업 대 스타트업으로 붙을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 대행사가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시대가 바뀌거나 트렌드가 바뀌어. 트렌드가 바뀌거나 트렌드가 바뀌어 있어. 아니면 그 실무단이 바뀌게 되면 모든 프로젝트가 네, 드랍이 네, 되거나 네.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네. 네, 그런 레이어들을 줄여서 좀 하려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제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스타트업을 통해서 그거를 꿈을 이루는 이제 추세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다 FI 중심으로 네,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현재까지는 다 FI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좀 특이한 투자자가 있거나 하신 건 없을까요? 임팩트 투자라든지 그런 거좀 감사합니다. 다를까요?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저희 시리 SI에 예. 대한 좀 특이점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예. 또 예. FI 중에서도 또 네. 임팩트 투자를 받으셨는데 또 네.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좀 일반 FI랑 좀 다른 결을 본다라든지 하는 네. 게 있었을까요? 네, 저희는 시리즈 A 때 네 군데 이제 VC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었고 은행권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투자 이제 500스타 있었고 또 스파크랩 벤처스도 있었는데 한 군데가 이제 D3 주빌리라는 임팩트 투자를 하는 곳이 저희는 리드를 했었어요. 시리즈 A 때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이 당연히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클로즈 쉐어는 시작부터 사실 가지고 있던 미션이 저희 패션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조금 더 사회적 가치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패션 쓰레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 SAP 브랜드로부터 만들어지는 패션 쓰레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리고 임팩트 투자자 또한 사실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셨을 때 클로즈 쉐어가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래서 임팩트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거는 사실 임팩트 투자가 아직 한국에서는 그 펀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시리즈 A 이후로 임팩트 투자를 연달아서 받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시리즈 B까지 임팩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기업 아까 뭐 대기업도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임팩트 투자에 상당히 ESG 경영 관련해서 ESG가 요즘에 하는 투자 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뭐 특정한 기업들도 있지만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 자체도 또 이제 규모가 커져서 시리즈 B까지 충분히 가능한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 현상을 또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리즈 B IR 하는 기간 동안에도 임팩트 투자자들과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이제 두 분 다 시리즈 B를 또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확실히 A에 비해서 B가 어떻게 다르다고 좀 지금 체감이 되고 있는지 A 때 이제 세웠던 이제 마일스톤들에 대해서 아마 또 챌린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 B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지금 아직 유치 준비 중이시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게 또 다르네요 라는 거를 말씀을 미리 이제 예고편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저는 조금 차이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결이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제일 큰 변화는 대표의 깜냥이 제일 크게 변한 것 같다. 대표의 깜냥? 그러니까 시리즈 A는 네. 저도 대규모 투자는 처음이었고 사실 그 시드 투자는 10억 이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처음 접해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요소가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지를 IR 과정에서 찾았어야 됐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투자를 하기로 했던 곳에서 투자를 저희가 안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IR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와중에 제가 마음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 시작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시리즈 B에서 제일 달라진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지를 일단 알고 시작을 한다. 더 많이 배울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가장 크게 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은데 이제 FI에서 투자를 받을 때 시리즈 B란 훨씬 더 데이터 드리븐 되어야 되는 거는 또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A까지도 대표와 팀과 그리고 이 서비스의 잠재력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시리즈 B 때는 정말 여기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프루브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공유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데이터의 수준이 훨씬 더 깊고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준비할 사항들이 많긴 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 깜냥이 커져서. 깜냥이 커졌다. 요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대표님 얘기하신 거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스타트업 시작할 때 우리가 A 할 거고 B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A 할 때 들어가는 노력이 이만큼이면 B 가면 정말 힘들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저희도 적응을 하니까 A를 할 때 우리가 알았었던 그런 지식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뭐 회사를 뭐 꾸린다던가 그런 노하우가 확실히 B를 오프닝 할 때랑은 또 다를 거고 아마 다음 라운드를 또 준비할 때도 또 저희가 배우고 습득한 게 있어서 그게 생각만큼 어마무시하게 무섭거나 힘들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업이라는 거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계속 습득하면서 뭔가 바뀌고 하는 것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PGC야말로 A에는 그냥 아이디어, 그리고 팀. 네. 이 친구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엑스퍼티즈를 갖고 있는가, 얘네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로 충분히 A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B는 진짜 데이터 드리븐이긴 하죠. 그때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현실적인 뭐 넘버를 만들 거고 이 넘버가 결국 그 다음 라운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거고 이게 단순히 뭐 100억, 200억, 300억 매출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00억 매출을 달성했을 때 그 다음 포인트 어떻게 갈 건데에 대한 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한데 저는 B 가면서 진짜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졌고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 왜냐하면 A일 때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뭐 세상에 자동차 관련돼 있는 모든 거를 피치스가 다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큰 비전으로 A를 받았다라고 하면 B는 더 현실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하나 진짜 현실 가능성 있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B의 제일 큰 포인트일 것 같아서 좀 더 예측이 네, 예측이 가능한 가능한 선에서 선으로. 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린 거는 오히려 A였던 것 같고 B는 이제 그 큰 그림을 네. 이미 A에서 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거기로 가기까지 어떤 스텝을 그렇네요. 현실적으로 밟을 것인가에 네.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사실 시드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뭐 프로젝션이라든지 뭐 IPO 엑시계 필요 없습니다. 물어봐도 어차피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질문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프로젝션이 가능해지느냐, 이게 유닛 이코노미스가 소위 나오는 단계로 가느냐가 아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이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정말 이렇게 플럭슈에이션이 가능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방정 시간에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측이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런 좀 사이클을 탔는지를 한번 보는 게 정말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규모나 우리 회사 그들의 밸류에이션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이제 정하시는데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밸류에이션을 정하셨는지. 이거는 엄청난 기업 비밀일 수 있어서 네. 지금 약간 살짝 두 분 다 아. 지금 당황하는 지금 조금만 그 비밀을 공유해 주시면 참. 사실은 A의 네. value는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매출로만 회사의 규모를 평가하던 단계는 아니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이 정도고 우리의 익스텐션 갔을 때 뭐 피치스는 주유소도 할 수 있고 패션 회사도 할 수 있고 뭐 세차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봤을 때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한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형태가 없는 아이디어의 가치 평가를 한 건데 저희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리즈 B로 가는 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그냥 저희는 이제 업계에 약간 룰 같은 게 좀 있기는 해요. 그게 요식업이던 아니면 패션 브랜드던 뭐 그게 플랫폼일 때는 정확하게 어떤 KPI나 ROI를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뭐 한 1,000억이 나왔다. 그때 1,000억이 나왔을 때 뭐 밸류는 이 정도로 측정이 돼서 칼라일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레퍼런스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런 매출이나 이런 쉽게 보일 수 있는 뭐 커뮤니티의 회원수, 뭐 매출 또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드랍했을 때 이게 소진이 되는 속도가 얼만큼 빠르느냐 뭐 이러한 것들로 이제 밸류 잡으려고 하고 있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가서 죄송합니다. 클라제시. 네. 저도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 때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 저희가 실제로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는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클로즈 쉐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패션 쉐어링 플랫폼이 국내에서 독보적이냐 그거 그리고 이 저희 서비스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이거가 해외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프루브 했냐 이 두 가지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었고 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사실 일반 커머스 그러니까 막 이커머스에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랑은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거를 한국에서 1위로 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그림까지 그리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수익성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림을 보여줬던 거에서 프루브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시리즈 B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션이 A 때 프로젝션과는 다르게 아주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3년 내에 클로젯 쉐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숫자, 모든 걸 다 숫자로 보여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3년 뒤, 2년 뒤, 3년 뒤 성장했을 때의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적합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히스토리 플러스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게 너무 높은 어차피 단계를 많이 밟아서 갈 생각이라고 하면 그 라운드에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저희 회사 수준 대비 되게 거품이 껴있는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라운드에 후속 투자 유치 라운드를 열었을 때 이 버블이 깨질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되게 단점으로 작용해서 후속 투자자들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밸류는 이제 그 라운드를 저희도 이제 투자자들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제 의견도 흡수하고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되게 오버밸류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인 평균치 정도가 아마 그 라운드의 밸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펀드레이징을 하시면서 그 VC 그 I 할 때 VC 분들한테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질문은 나중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으면 더 답변을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뭐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또 있는지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다른 분들의 말을 기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그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는 사례는 딱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뭔가 같이 했던 경험 중에 이 IR 경험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 몇 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굉장히 초기 투자해 주셨던 분이 이제 기업의 자제분들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LA에 있을 때 비행기를 3번 타고 찾아오셨어요. 와. 그래서 안 된다. 라운드 열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이제 스파크랩에서 투자 받은 지 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밸류를 따지기도 힘들고 룸을 열기에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진짜 삼고초려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회의가 샌프란에서 있었는데 이 비행기를 바꿔서 LA에 무조건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그걸 한 3번 하시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제가 역으로 마음이 열렸는데 이 스토리는 되게 투자의 흔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찾아 나서서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투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오히려 역으로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찾아와서 자기는 누구고 뭐 이거 투자해도 전혀 믿을 수 있는 돈이고 이런 것들 얘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되게 감동이에요. 근데 그 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도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자기 가족들이랑 찾아와서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내가 옛날에 이 친구를 찾아서 무조건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게 너무 프라우드하다 라고 하는 거가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저한테 러브콜 하셨고 제가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잘 돼서 그게 3년 동안 이어져서 뭔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리절트를 가지고 그분이 행복해하는 거를 저도 보는 게 되게 아직도 기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이 뒤에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저도 투자자분들과 관계가 좋은데 요 스토리는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완전 초기 때 들었던 질문 중에 지금 그냥 기억나는 게 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CTO가 없네요. 아, 네, 질문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사실은. 아. 제가 명품 렌탈 서비스에서 이제 패션 쉐어링 플랫폼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피봇을 하겠다라 하고 피칭을 했을 때 CTO가 없었거든요. 그때 CTO가 없네요. 근데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예, 그때는 CTO가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프루브하는 거는 현재는 개발 수준이 되게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 반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플랫폼으로 간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플랫폼으로 간다는데 개발 총괄이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나이브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순박하게.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었다면 CTO를 언제쯤에 조인을 시킬 계획이고 어떤 분들을 만나고 있고 이런 계획을 좀 더 말씀해 드리지 않았을까. 근데 초기였기 때문에 그냥 저를 보고 아마 투자를 해주셨던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고요. 저도 대표님처럼 딱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의외로 정형화된 질문들 위주로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좀 어려웠던 질문을 그냥 공유를 해드리면 저는 사실 패션 쉐어링 플랫폼이라는 되게 독특한 플랫폼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바로 P2P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간에서 대형 이제 스마트 물류센터를 보관함처럼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세탁, 배송, 검수 모든 거를 컨시어지하는 정말 큰 옷장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P2P를 하는 형태가 사실은 글로벌리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디까지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조금 렌트 시장이라든지 정말 한쪽인 렌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P2P로 바로 연결하는 리세일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시장 크기 자체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고 사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가 어디까지 클 수 있나요? 한국에서 어디까지 클 수 있나요? 동남아시아에서 어디까지 클 수 있나요? 미국에 나가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보들을 모아서 조금 저희라는 결이 좀 다르지만 다양하게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저희에게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 정도까지 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앞으로 저의 계속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질문들을 회고하면서 또 좀 투자자분들과의 이제 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투자를 받은 이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누구랑 내가 결혼을 하게 될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야를 하시다가 정말 이제 투자로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투자자와 그 이제 창업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은 또 어려울 때 가장 좀 내 아군으로 또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혹시 좀 투자자들과의 좀 관계를 잘 활용하는 본인들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닝콜 맨날 아침마다 하시나요? 일단 모닝콜은 아직 안 하셨어요. 다행히 모닝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단 투자자분들이 아까 결혼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표현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계속 같이 갈 투자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와 그리고 그 회사와의 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잘 맞을 수 있는 투자자와 결혼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고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희 투자자분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은 대표님께 위임합니다. 라는 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사실 찾았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조직이 커지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도 채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투자자분들 중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 채용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나서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투자자분들이 저는 현재 같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힘들 때 연락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 때 먼저 좀 말씀도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건 제가 좀 앞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 같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저도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그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려고 하고 계시고 또 그냥 이제 결과값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저는 이제 어쨌든 특이사항으로 보면 FI보다는 SI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회사랑 저희랑 이제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투자자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혼 관계로 유지를 하는 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애증 관계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모든 관계가 완벽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시간적인 이유라던 뭐라던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솔직하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사업은 그냥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투자자분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야 이제 투자해주신 분들도 이제 그 팀과 또는 그 사업의 비전과 이런 거를 믿고 가시는 거겠지만 뭐 뭔가 제가 하는 사업에 이제 대표나 이런 팀들이 자신이 없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올 수 있는 뭐 질문과 의문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냐라든지 다양한 이제 갈등은 그런 거에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뚜렷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케이스는 없었는데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투자자를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투자한 투자자들을 사업 방향에서 이런 제안을 주시거나 아니면 조언을 주실 때 설득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와 팀이 그거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같이 또 조율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또 희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스파클랩 시면서 좀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분야 스타트업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도와주셨는데요. 특히 좀 마케팅적으로나 뭐 브랜딩적으로나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제 대기업들이 또 스타트업들과 많이 콜라보를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하는 니즈들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스타트업들이 이런 좀 같이 시너지가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과의 연결과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신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계신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런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파트너들과 잘 일을 하면서 네. 그 시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정말 본인의 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 시너지가 일어나야 될 텐데 네 이게 그런 기업의 이렇게 홍보의 일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마케팅의 일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좀 스타트업은 또 좀 이런 기회에서 어떤 식으로 좀 준비가 되면 네. 좋을지 연결을 해주시면서 한번 그러니까 경험을.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어떤 브랜드나 이런 기업들이 본인 회사만 이렇게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늘 열려 있어야 되고 유연함이 있어야 되고 오픈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고 주위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해야지 내가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회사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이 회사랑 뭐가 잘 맞겠다. 그런 감이나 이런 걸 있으려면 항상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세상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로컬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좀 글로벌화를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에 뭐 싸이월드 같은 예를 들어 뭐 그게 사실은 글로벌화를 옛날부터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아쉽게 사실 페이스북보다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아쉽게 우리나라에만 늘 그쳐가지고 없어진 그런 기업들도 너무 많고 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는 앞으로는 시작을 하더라도 항상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냥 유연함과 오픈 마인드. 유연함과 오픈 마인드. 네. 이게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고 장시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질문에서 미처 전달할 수 없었었던 좀 후배나 동료 이제 창업가들, 특히 이제 같은 패션 브랜드나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패션 이쪽 같은 분야에 이제 좀 더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대표님. 네, 오늘 펀드레이징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는 펀드레이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타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또 대표님과 이사님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의 소리를 듣고 오픈 마인드로 그걸 대응하는 속도와 연습을 정말 하고 실행하는 게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의 여파가 타격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간을 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옷을 사서 뭐 내년에 입거나 내후년에 입어야지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간으로 빌려주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실제로는 저희가 한 5배 이상 성장을 하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오로지 그 상황, 현재 이런 외부적 상황, 내부적 상황,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들 상황을 항상 보고 그때 빠르게 대응하는 거. 근데 거기에 항상 중심축은 고객의 소리 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빠르게 대응하면서 숫자를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오히려 펀드레이징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펀드레이징 하는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으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저희도 진짜 결국에는 스타트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피치스가 살아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솔루션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터졌을 때 이거 누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일단 해결해야지. 일단 해결해야지.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속도가 얼만큼 빠르고 정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싸움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션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확신을 가지시고 하시고 싶은 일들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다들 좋은 소식이 있고 저희도 아직 여정이 끝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뭐 어떤 그럴싸한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멋있는 것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같이 뭔가 이 패션 분야, 특히 한국에서 패션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끼리 많이 뭉쳐서 맞아요. 뭔가 맞아요. 글로벌적으로도 더 퍼질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이 네.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뭐 세계적인 패션 도시에 다 가보고 살아보고 했지만 사실 한국 시장만큼 어려운 패션 시장이 없어요. 한국 마켓이 굉장히 어렵고 시장도 또 좁고 변화도 너무 이렇게
약간 이게 보일러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끌었다가 꺼지고 이게 또 엄청 심하고 변덕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남은 분들은 저는 전 세계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살아남는 이미 중. 그리고 서바이벌 중. 네. 오늘 이렇게 그 동료 창업자들,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좋은 경험과 인사이트 나눠주신 세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저희 이제 스파클랩 TV 등록되어 있는 이제 링크에 댓글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제로,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